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통신 프로토콜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좀 분량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앞 시간보다 좀 짧게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오류 검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살펴보았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오류 제어에 있어서 이제 오류를 검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출된 거는 오류를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해밍보 검사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해밍보 검사는 1비트 오류를 검출해서 자동으로 그 오류를 정정해주는 그런 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검사 비트를 이제 3개를 추가해서 오류를 줄이고 비트 2개 이상을 검출하여 정정하려면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해밍보 검사 방식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오류를 검출할 수도 있고 정정할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중복 비트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전송 효율이 좀 낮겠죠, 그죠? 데이터 외에 뭐 이런 검출이나 정정에 필요한 데이터 비트를 또 요구하기 때문에 전송률이 좀 낮고 검출이나 정정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송할 메시지 비트열이 10101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에 해밍 비트 H는 2의 K번째, 그러니까 K는 0, 1, 2, 3 이렇게 총 4가지를 쓴다고 보면 2의 0승, 1승, 2승, 3승 위치에 해밍 비트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 10진수로 보면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그러니까 1, 2, 4, 8번째 위치에 해밍 비트를 삽입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 요게 지금 8비트죠. 8, 하나, 둘, 셋, 넷, 다, 7, 8, 8비트고 여기 해밍 비트가 총 4비트가 있죠, 그죠? 더하면 총 12비트로 변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비트로 변환된 입력 정보 비트 열에서 1의 위치가 있는 비트가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그림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림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대충 보시죠. 12번째, 1번째, 7번째, 5번째가 있는데 12를 이준수로 표현하면 1, 2, 4, 48, 48, 12죠, 그죠? 1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XOR 연산을 하면 홀수일 때는 1이고 짝수일 때는 0이죠, 그죠? XOR 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0, 여기 홀수니까 1, 짝수니까 0, 여기 짝수니까 0. 그래서 해밍 코드 값은 0100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고요. 앞서 보시면 해밍 코드 값이 아까 앞에서 계산한 게 0100이었죠. 0100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비트가 삽입이 되고 원래 데이터는 10, 10, 10, 10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총 12비트의 그런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전송이 되다가 일곱 번째가 원래 1인데 이제 1이 아니고 0이라고 오류 비트가 들어가서 이제 전송이 되었을 경우에 요 해밍 코드 값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류 비트가 검출이 되고 하는지를 이제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아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10, 12, 7, 12, 17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걸 이진수로 했을 때 1100, 1010, 0101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해밍 코드 값이 우리가 0100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 XOR 값을 했을 경우에 짝수니까 0,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1, 이게 이진수로 0110이 7이죠. 그죠? 7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0이 아니고 1로 정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정정을 하게 되면 원 데이터가 이렇게 복구가 되겠죠.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제어에 있어서 국제 표준 오류 검출 방식과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표준이 IEEE 802에서는 오류 검출 방식이 CRC32, 오류 제어 방식은 고백&, ARQ 이런 걸 사용한다. 이제 국제 표준 규약에 따라서 각각 사용하는 오류 검출 방식과 오류 제어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류율이라고 나오는데 오류율은 뭐냐면 전송 매체로 인해 발생한 오류의 총합을 전송 정보의 총합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오류율은 전체 전송 정보의 합에서 오류의 총합,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오류가 얼마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기화라는 말은 그냥 의미하는 바 그대로 송수신 측이 각 비트의 전송률, 시간당 얼마를 보낼 것이냐, 시간을 얼마 동안 보낼 것이고 간격을 얼마 동안 유지를 할 것이냐를 규정하는 서로에 대한 약속이 동기화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가 있고 비동기화 방식이 있는데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동기화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송신 측에서는 비트를 구분하여 전송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를 동기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정보를 보내야 되고, 수신청에서는 이 동기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의 종류를 보면 문자 지향 방식과 이제 비트 지향 방식의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 지향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거고, 대표적인 거는 BSC가 있습니다. 비트 지향 방식은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게 될 거고요. HDLC와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요게 문자 지향 방식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비트 지향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활용도는 BSC는 DT와 컴퓨터 사이에 주로 쓰고 HDLC는 OSI 선조 모델 2계층 공중 패킷 교환망에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단말 장치 가격이 문자 지향 방식은 보통인데 HDLC는 좀 고가고 무절차 방식은 저가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죠. 앞서 설명드린 이제 BSC 바이너리 싱크로너스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건 IBM에서 개발을 했고요. 아까 표에서 봤다시피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서 일정한 전송 제어 문자를 사용해서 오류 없이 전송해주는 프로토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동기식 방송을 사용하지만 비동기식 전송 방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코드에 좀 의존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조금 제한적이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BSC는 오류 검출이 좀 어렵고 전송 효율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나쁘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HDLC 하이 레벨 데이터 컨트롤을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BM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좀 높은 곳에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이 되고요. HDLC 구성 요소를 보면 개방 시스템에서 HDLC 절차를 실행하는 부분 데이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전송하고 응답하는 게 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프레임은 HDLC요는 국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정보 데이터의 기본적인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HDLC 프레임을 구성을 보면 이게 이제 시작 플래그가 있고요. 시작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송되는 이제 어드레스가 있고요. 컨트롤 제어 비트가 있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있고 검사 순서에 대한 게 있고 종류 플래그로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이 되겠죠, 그죠?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될 거고요. HDLC는 총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초기화 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연결을 해제하는 그런 3단계의 동작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두 국 간의 상호국 간의 정보 프레임을 서로 교환해서 구성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DLC의 동작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DLC는 이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동작을 하느냐? 데이터 전송 모드의 종류에는 NRM 정상 응답 모드, ARM 비동기 응답 모드, ABM 비동기 균형 모드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HDLC를 이제 국으로 구분할 때는 1차 국, 명령 프레임을 송출하는 국, 송신 측이 되겠죠, 일종의. 2차 국, 응답 프레임을 송출하는 국으로 나눌 수도 있고, 복합국, 명령, 응답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국,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LC의 전송 제어 절차는 불균형 제어 절차 방식과 균형 절차 제어 방식 두 가지 링크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HDLC 데이터 전송 모드의 종류는 NRM, ARM, ABM이 있고요. 기능은 1차국과 2차국 사이에서 통신하는 것과 복합국 사이에서 통신하는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고 NRM과 ARM은 unbalanced, 불균형 구성이고 ABM은 balanced, 균형 구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HDLC 프로토콜의 특징을 보면 비트 방식 프로토콜의 일종이고요. 여러 통신 방식 모두를 지원 가능하고 데이터 링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저가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레이어 3가 되겠죠, 그죠? 레이어 3. 레이어 3를 보통 저희들이 이제 네트워크 용어로 말을 할 때 이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경로를 설정하거나 뭐 그럴 때 주로 많이 쓰게 되죠. 네트워크 계층은 OSI 7레이어 모델에서 하위 계층이 3계층을 뜻한다. 인 거고. 통신 노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설정하게 되고 메시지 등의 라우팅, 막노드 간 트래픽 제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위 계층인 전송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패킷으로 구성해서 하위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 앞서 살펴본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을 보면, 위에 이제 레이어, 여기가 이제 전송 계층이 있으면, 전송 계층에서 받은 패킷 데이터를 패킷으로 구성해서 받은 데이터를 패킷으로 구성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물리 계층으로 보내게 되고, 이제 그 전송로를 통해서 수신 측에다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능이 뭐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경로 배정과 중계, 아까 라우터라고 얘기했죠. 그죠? 라우팅과 릴레이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호 통신망의 연결, 인터넷 워킹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통신망 접속, 네트워크 커넥션, 흐름 제어, 순서 제어, 플로우 컨트롤과 시퀀스 컨트롤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옆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앞에는 이제 레이어 3까지 봤고요. 이제 전송 계층은 레이어 4가 되겠죠. 레이어 4. 이제 L4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L4 스위치의 주로 기능이 이제 로드 밸런스에 대한 기능을 주로 많이 수행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인 4계층을 얘기하는 거다. 기능을 보면 송수신 측의 응용 프로세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확실히 송수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목적지의 주소 지정, 메시지 우선권, 다중화, 보안, 계정, 오류 발생 시 링크 회복, 흐름 제어, 그리고 이제 무결성 보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조로 보시고요. 앞에서 설명된 유사한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전송 프로토콜의 이제 등급을 보시면 등급이 0, 1, 2, 3, 4, 클래스 0,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등급이 이제 높아질수록 좀 복잡해지겠죠. 그죠? 등급 제로를 보면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간단한 프로토콜이고 오류를 통제하는 거고, 점점 복잡해져서 등급 4 정도가 되면 데이터 분실, 오류, 장애 시 오류를 검출하고, 검출된 오류를 복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중화하는 그런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션 계층은 레이어 5가 되겠죠. 그죠? 레이어 5가 되고, 레이어 5, 6, 7은 상위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 1, 2, 3, 4는 아까 하위 계층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세션 계층은 OSI 7레이어에 있어서 이제 상위 계층인 5계층이 될 거고요. 송수신 측 사이에 토큰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 유지,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전이중 방식, 반이중 방식 결정하거나 공유 관리를 수행하는 것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세션 연결의 설정과 종료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반이중 기능이 있고, 공개하는 기능이 있고,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 보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상위 계층들은,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계층 레이어 6는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부호 체계 간의 변환과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규정하고 있고요. 데이터 형식, 명령 해석, 코드 변환, 암호화, 텍스트 압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응용 계층은 레이어 7이 되겠죠. 그죠? 레이어 7이 되고, 최상위 계층인 7계층이 되겠습니다. 7계층이 되고,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이 레이어 7에 적용이 됩니다. 전자우편, 이메일, 파일 전송, 접근 및 관리, 가상 터미널 자원 공유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관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계층과 응용계층의 구분 관계는 앞서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응용계층이 이제 이게 레이어 7이고 이게 레이어 6면 시스템 1과 2의 정보 표현 이런 거를 정보를 전송하는 표현 문맥 협의를 하기 위한 아래쪽으로 AS6로 내려주는 게 될 거고요.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레이어 1부터 7까지에 있어서 이런 관계는 계속 살펴봤으니까 참고로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에 있어서 이 계층형 프로토콜을 왜 도입하게 되었느냐. 초기에는 여러 가지 회사마다 자기들마다 자기가 개발하는 장치나 서비스에 맞게 프로토콜을 독자적으로 막 만들어서 개발해서 썼죠. 그런데 다른 제품들하고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 호환이 좀 어렵게 됐죠. 호환이 어렵겠죠. 그래서 비슷한 기능의 단말기인데 얘와 얘가 통신을 하려니 얘는 A사에서 만들어가지고 A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얘는 B사에서 만들어서 B사에서 만든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이 통신이 안 되겠죠. 그죠? 호환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이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형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층형 프로토콜의 구조적인 개념을 보면 이제 프로토콜을 계층화하게 되죠. 계층화하게 되면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치나 이런 개발사가 바뀌더라도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 통신을 제어하는 기능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식을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가상화, 각 자원의 가상 시스템과 가상 접근 기능을 정해 두고 가상 자원 접근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구성 요소의 모델화에 있어서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응용 객체가 있고 개방형 시스템으로도 제공이 되고 물리 매체와 접속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화를 구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층에 대한 개념도 추가되고요. 프로토콜 N은 뭐냐면 이제 자신과 동일한 계층을 N 계층이라고 합니다. N 프로토콜은 N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통신을 뜻하는 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상하로 연결해 주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객체는 시스템에서 각 계층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 모듈의 실체를 객체라고 하고요. N기는 객체가 수행하는 행동, N 서비스는 자신의 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서비스. N 플러스 1이 이제 상위 계층이고 N 마이너스 1은 하위 계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N 서비스 접근성 SAP라는데 N 플러스 1 계층이 상위 계층이 자기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접점을 N 서비스 접근점이라고 합니다. 연결은 상위 계층과 자기 계층 사이의 결합 관계의 형태로 얘기하는 통신로가 연결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단위와 프로토콜 제어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데이터 단위는
n-sdu는 n 플러스 1 상위 객체에서 상위 계층에서 자신 객체가 전달한 데이터의 단위가 될 거고요. 프로토콜 데이터의 단위는 n-pdu n-pdu의 형태는 n 객체 사이에서 같은 객층 사이에서 송수신하는 데이터 단위가 되겠습니다. 프로토콜 제어 정보는 헤더 정보가 될 거고요. 상계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PDU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고요. SDU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통신 방법으로 직접 통신과 간접 통신 방법이 있고요. 프로토콜은 단일 구조 또는 계층적 구조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포인트 또는 간접 통신의 경우에 양측 통신 시스템 간의 통신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계층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계층 구조의 프로토콜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은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표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적인 프로토콜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보안성 차원에서는. 프로토콜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중에 뭐 단편화와 재합성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단편화는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는 긴 데이터 블록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크기가 같은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전송하게 됩니다. 이걸 단편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재합성은 뭐냐면 위에서 이제 단편화로 보낸 그런 작은 블록들을 재합성해야 되겠죠, 그죠? 재합성해서 원래의 메시지로 복원하는 기능을 재합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이 작은 블록으로 쪼개서 보내죠. 작은 블록으로 쪼개서 이제 전송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에서는 재합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신 측에서 이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는 과정을 단편화라고 하죠. 그래서 송신 측에서 단편화해서 보내면 수신 측에서 재합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슐화는 뭐냐면 캡슐화는 엔캡슐레이션, 그러니까 각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블록을 만들려고 데이터 정보를 좀 추가해서 캡슐화하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 주소, 제어 정보, 오류 검출 부호 등을 데이터에 부착을 해서 하나의 캡슐화해서 이제 서로 전송하는 게 되겠습니다. 캡슐화 그림을 보면 요게 데이터면 데이터에 뭐 주소, 제어 정보, 뭐 테일 정보 이런 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부착을 해서 캡슐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용어 설명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 제어 커넥션 컨트롤이 있고요. 비연결 데이터 전송과 연결 위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로를 개설 유지 종결하는 기능이고,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은 데이터 양이나 통신 속도 등이 수신 측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류 제어 에러 컨트롤은 데이터 전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착오 등을 검출하고 정정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게 되고요. 순서 결정, 시퀀싱은 연결 위주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 단위 순서대로 수신 측에 전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드레싱, 주소 설정은 발생지나 또는 목적지 등의 주소를 명기해서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 되고요. 동기화, 싱크로니제이션, 두 통신 객체의 상태를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보낼 때 시작, 어떤 데이터를 보내겠다, 데이터가 제대로 왔냐 안 왔냐 그런 상태를 동기화하는 거,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그런 기능이 될 거고요. 다중화, 멀티플렉싱은 이제 그 단말기가 여러 개 있거나 이제 송수신 측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통신 선로가 뭐 적거나 하나일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수의 그런 단말기나 가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멀티플렉싱 다중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송 서비스, 트랜스미션 서비스는 통신 기체를 사용하기 쉽도록 별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텍스, 구문, 데이터 형식이나 부호와 신호 계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의미,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객체 사이의 협조 항목과 오류를 제어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겠죠. 타이밍, 접속하는 객체 사이의 통신 속도 조정, 메시지 순서 제어, 데이터 전송 시기 제어,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표준화와 이제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화가 뭐냐? 사실 이제 표준이란 말은 뭐냐면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주체끼리 서로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준은 공통적이어야 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고요. 이러한 표준들의 집합을 정립하는 활동을 하고 조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하고 기본 표준이 있고요. 기본 표준은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기본 표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기능 표준이 있고요. 기능 표준은 뭐냐면 기본 표준은 좀 디테일하지 않겠죠. 좀 두리뭉실하게 표준을 정했을 텐데, 기능 표준은 뭐냐면 기본 표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변수값이나 어떤 기능적인 선택사항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을 기능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를 할 때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표준화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제일 처음 첫 단계에서는 기초와 기반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단계가 끝나면 이제 표준을 제정하죠. 표준을 제정하면 그런 제한된 표준 초안을 근거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합의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정된 표준을 구현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구현된 표준을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죠? 시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합의된 이 표준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렇게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떤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 표준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아니면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맞지 않는 표준이 만들었을 때는 폐기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한 5개의 단계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표준의 종류를 보면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표준 규정에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의 종류를 나눌 수도 있고 적용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이제 표준의 종류를 나눠보면 국제적인 표준이냐, 편입한 지역 표준이냐, 국가별로의 표준이냐, 특정 단체의 표준이냐, 사내 표준이냐 이런 표로 나눌 수가 있고요. 표준의 규정에 있어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 기본 표준이냐, 그리고 기본 표준을 구체화한 기능 표준이냐, 이용자 설명과 관련된 이용자 표준이냐, 시험 표준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적용 방법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표준이냐, 또는 공부 수준의 표준이냐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를 하는 기구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구도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구들도 있는데요. ISO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ISO 국제표준화 기구, 그 다음에 IEC 국제전기표준회의, ITU 국제전기통합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ISO를 먼저 살펴보면 국제표준화기구가 될 거고요. 194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개발하고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EC 국제전기표준회의는 19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전력, 전자, 전기통신과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를 표준화하는데 조금 특화되어 있고 공헌을 많이 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영역 기구는 1993년 7월 1일부터 CCITT라는 원래 CCITT라는 명칭이었는데요. ITUT로 명칭을 바꿨네요. 그리고 안시 미국 국립표준협회 오늘 1918년에 민간이 창설한 비영리 국가 규격 제적 기관이고요. 안시가 ISO 등을 해서 국제 표준 활동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EIA 전자산업협회 1924년 RMA가 설립한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IEEE 전기전자공학자 협회 1980년도에 대학하고 몇몇 기업에서 함께 발주한 단체가 될 거고요. CN이래 유럽표준화위원회, 유럽전자표준위원회 이런 단체도 있고요. 유럽표준이니까 유럽 공동체나 그 가맹국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죠? ECMA 유럽전자계산기 공업회가 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표준협회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준화 기구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표준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국내에는 어떤 게 있느냐? 국내에도 표준화 기구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보면 국가표준정보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경항컴퓨터통신연구원,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이러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 표준화 기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나 사설 표준화 기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별로도 많고 저희 국내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공식 표준화가 뭐냐면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 지역 표준화 기구, 국가 표준화 기구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사설 표준화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업계 표준으로 주로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번째 강의 5장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